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아주 깊이 파고들어 볼 자료는요, 바로 경제학의 아버지라고도 불리는 애덤 스미스의 저작, 국부론입니다. 네, 워낙 유명한 책이죠? 맞습니다. 이게 무려 5권짜리 방대한 책인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모든 논의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제1권, 노동분업과 시장 원리,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공유해 주신 자료들이 이 1권의 핵심을 아주 잘 짚어주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1권이 사실상 스미스 사상의 기초가 되는 부분이니까요. 스미스가 던졌던 그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 볼까요? 아니, 사람들은 다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사회는 안 무너지고 이렇게 질서 있게 돌아갈까? 이거 정말 궁금하지 않나요? 정말 핵심적인 질문이죠. 근데 스미스는 뭐 정부 정책이나 어떤 통치자의 능력, 이런 데서 답을 찾지 않았다는 게 흥미로워요. 오히려 인간의 본성, 특히 뭔가를 서로 교환하려는 그 기본적인 욕구에 주목했다는 거죠. 자, 이 흥미로운 퍼즐 한번 같이 풀어가 보시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국부론 1권은 단순히 경제 이론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스미스가 인간과 사회를 어떻게 봤는지 그 시각을 보여주는 창문 같은 역할을 해요. 아, 인간과 사회를 보는 창이요? 네, 그는 인간이 자기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이기적인 면이 있다고 봤어요. 근데 동시에 다른 사람이랑 무언가를 자꾸 주고받고 싶어하는 본능, 그러니까 교환 본능도 강하게 가지고 있다고 본 거죠. 이기적이면서도 교환하고 싶어 한다.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사회 질서라는 게 누가 위에서 딱 계획해서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도덕적인 가르침 때문도 아니고요. 수많은 개인들이 그냥 각자 알아서 교환하는 과정 속에서 저절코 생겨난다는 거죠. 자생적으로요. 아, 저절로요? 네, 이게 국부론 전체를 꿰뚫는 아주 중요한 아이디어의 시작입니다. 스미스가 그럼 가장 먼저 주목했던 게 뭔가요? 바로 분업입니다. Division of Labor. 아, 그 유명한 핀 공장 이야기. 맞아요.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하면 하루에 핀 몇 개 만들기도 힘든데 열댓 명이 공정을 착착 나누니까 하루에 수천 개, 수만 개까지 만들더라. 이거 정말 대단한 변화잖아요. 그렇죠. 생산성이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제가 정말 놀랐던 건 스미스가 이 분업을 누군가 머리 좋은 사람이 자, 우리 이렇게 합시다 하고 설계해서 도입한 게 아니라고 봤다는 점이에요. 맞습니다. 스미스한테 분업은 어떤 천재의 발명품이라기보다는 인간 본성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결과물, 귀결에 더 가깝다고 봤어요. 결과물이다. 네, 각자 자기 이익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나은 걸 얻으려고 남들과 교환하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렇게 나누니까 훨씬 효율적이네 하고 자연스럽게 발견하게 된 사회적인 패턴이라는 거죠. 뭐랄까, 강물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물길을 만드는 것처럼요. 아하. 그리고 교환의 장소, 그러니까 시장이 커질수록 예를 들어 사람이 많이 모여 사는 도시 같은 곳일수록 분업은 더 세분화되고 정교해진다. 정확합니다. 시장이 커지면 더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해지고 그게 또 생산성을 높이고 그럼 또 교환할 물건이 많아지니까 시장이 더 커지고 이런 식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이렇게 다들 각자 다른 것만 전문적으로 만들면 내가 만든 거랑 남이 만든 걸 어떻게 바꿀지가 이게 또 큰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바로 그 문제를 스미스가 정확히 짚어냅니다. 분업이 복잡해질수록 내가 빵이 필요한데 마침 당신이 고기를 원하면서 내 빵을 딱 원해야 하는 그런 운 좋은 상황. 이걸 이중적 욕구의 일치라고 하는데 이걸 만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죠. 물물교환으로는 한계가 있겠네요. 네. 그래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모두가 공통적으로 가치를 인정하는 교환수단, 매개체를 찾게 된 겁니다. 그게 바로 화폐군요. 처음엔 소금이나 조개 껍데기 쓰다가 결국에는 금이나 은 같은 귀금속으로 정착하게 된 거고요. 그렇습니다. 금, 은이 선택된 데에는 그 자체의 속성도 중요해요. 잘 안 변하고, 내구성, 나누기 쉽고, 분할성, 어디서나 비슷하고, 동질성, 또 비교적 희소하다는 점들요. 그런데 스미스가 더 본질적으로 본 건 이런 물리적 속성보다도 바로 사회적인 합의와 신뢰입니다. 신뢰요? 네. 이 금속 조각을 내가 받으면 내일 다른 사람한테 가져가도 똑같은 가치로 받아줄 거라는 믿음.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만약에 국가가 몰래 금 함량을 속인다거나 훼손된 돈이 막 돌아다니면 그건 단순히 금속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신뢰 시스템이 무너지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화폐는 결국 보이지 않는 신뢰를 눈에 보이는 형태로 만든 일종의 사회적 발명품 같은 거네요. 그렇죠. 아주 중요한 통찰입니다. 자, 그럼 화폐 덕분에 교환은 훨씬 편해졌어요. 그런데 아직도 풀리지 않는 질문이 있어요. 이 물건의 진짜 가치는 뭘까? 하는 질문이요. 스미스가 명목 가격이랑 실질 가격이라는 개념을 썼다는데 이게 좀 헷갈리더라고요. 뭐가 다른 건가요? 그거 아주 중요한 구분입니다. 명목 가격이라는 건 우리가 보통 가게에서 보는 가격표예요. 화폐 단위로 표시된 가격. 예를 들어 빵 하나에 1,000원. 이게 명목 가격이죠. 네, 그건 알겠어요. 반면에 실질 가격이라는 건 그 빵을 얻기 위해서 내가 실제로 얼마나 노력을 해야 하는가, 혹은 그 빵으로 다른 어떤 것들을 얼마나 얻을 수 있는가를 의미해요. 스미스는 모든 가치의 근본적인 원천, 최초의 가격은 바로 노동이라고 봤습니다. 노동이요? 네. 아주 원시 시대로 돌아가서 생각해보면 사슴 한 마리를 잡으려면 얼마나 많은 수고와 시간을 들여야 했을까요? 그게 바로 그 사슴의 실질 가치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실질 가격이라는 건 내가 얼마나 땀을 흘려야 그걸 얻을 수 있는지, 아니면 내가 가진 걸로 다른 사람의 땀을 얼마나 살 수 있는지, 뭐 이런 거랑 관련이 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뭘 만들었다고 해도 다른 사람들이 그걸 전혀 원하지 않으면 시장에서는 아무 가치도 없다는 거예요. 아, 그렇죠. 아무도 안 사면 소용없죠. 네. 즉, 노동이 가치의 근본적인 척도가 될 수는 있지만 그 가치가 현실에서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사회적 수요라는 필터를 통과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명목 가격과 실질 가격의 구분은 오늘날 우리가 월급 봉투에 찍힌 숫자, 즉 명목 소득과 그 돈으로 실제로 살 수 있는 물건의 양, 실질 소득의 차이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물가 상승이나 구매력 변화 같은 개념들이 여기서 출발하는 거죠. 결과물을 살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럼 이제 시장에서 우리가 보는 상품의 가격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되는 걸까요? 스미스는 세 가지 요소를 이야기했다고 하셨죠. 네, 스미스는 상품의 시장 가격이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뉜다고 봤습니다. 첫째는 생산에 참여한 노동자에게 돌아가는 목, 바로 임금, 웨이지고요. 네. 둘째는 공장이나 기계 같은 자본을 투자하고 사업의 위험을 감수한 자본가에게 돌아가는 목, 이윤, 프로핏입니다. 이윤.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생산에 필요한 땅을 빌려준 대가로 토지 소유주에게 돌아가는 목, 지대죠. 이 세 가지, 임금, 이윤, 지대의 합이 바로 가격을 구성한다는 겁니다. 아, 근데 이게 단순히 비용 항목을 나열한 게 아니에요. 사회 전체가 만들어낸 부가 노동자, 자본가, 지주라는 각기 다른 역할을 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분배되는지를 보여주는 틀이기도 합니다. 흥미롭네요. 가격이라는 게 그냥 물건값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에게 소득이 분배되는 통로 역할을 한다. 이런 의미군요. 그런데 시장에서는 가격이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스미스는 이것도 설명했나요? 네.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스미스는 시장 가격과 자연 가격을 구분했어요. 시장 가격은 우리가 매일 보는 것처럼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실시간으로 변하는 실제 거래 가격이죠. 네, 그렇죠. 반면에 자연 가격은 임금, 이윤, 지대가 그 사회에서 평균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상적인 수준일 때 형성될 수 있는 가격, 일종의 장기적인 균형 가격 또는 중심 가격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중심 가격이요? 네. 스미스의 진짜 통찰은 여기에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 이익만 좇으면서 복잡하게 얽혀 돌아가는 시장 속에서도 이렇게 끊임없이 변동하는 시장 가격이 장기적으로는 결국 이 자연 가격을 중심으로 움직이려는 경향을 보인다는 겁니다. 마치 시계추가 흔들리다가 결국에는 평형점을 찾아가는 것처럼요. 아하,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보이지 않는 손, 인비저블 핸드가 작동하는 반칙이군요. 누구도 의도하거나 계획하지 않았는데 각자의 이기적인 행동들이 모여서 결과적으로는 전체적인 균형과 질서를 찾아간다는 거죠. 바로 그렇습니다. 이게 스미스가 발견한 자생적 질서, 스폰테니어스 오더의 핵심 메커니즘이에요. 어떤 중앙 통제나 계획 없이도 질서가 저절로 만들어지는 정말 놀라운 현상이죠. 그래서 스미스는 한 나라의 부, 즉 국부의 진정한 원천은 정부 창고에 쌓인 금이나 은,
화폐가 아니라 국민들이 노동을 통해 얼마나 많은 가치를 만들어내고 그 가치를 화폐를 통해 교환해서 실제로 원하는 것을 얼마나 많이 얻을 수 있느냐. 다시 말해 노동의 구매력에 달려있다고 본 겁니다. 네, 그럼 가격을 구성하는 그 세 가지 요소, 임금, 이윤, 지대는 각각 어떻게 결정되는 걸까요? 여기서도 스미스의 날카로운 시선이 느껴진다고 하셨는데 특히 임금 부분에서 좀 현실적인 지적을 했다고 하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스미스는 우선 임금이 노동자가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고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수준, 그 밑으로는 장기적으로 떨어지기 어렵다고 봤어요. 이건 뭐 생존의 문제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경제가 성장해서 노동에 대한 수요가 늘면 임금은 오르고 반대로 경제가 침체하면 임금이 내려가는 경향이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경제 상태를 보여주는 일종의 체온계 역할도 한다고 했죠. 아, 경제의 체온계. 하지만 단순히 수요 공급만으로 결정되는 건 아니에요. 노동의 숙련도나 희소성, 또 정부의 정책이나 규제 같은 제도적 요인들도 복합적으로 작용하죠. 그런데 여기서 스미스가 정말 냉철한 현실 인식을 보여주는데요. 어떤 건가요? 고용주들, 즉 자본가들은 숫자가 적고 서로 연락하거나 모의하기가 쉬워서 임금을 낮추려고 담합하기가 상대적으로 쉽다는 겁니다. 반면에 노동자들은 수가 훨씬 많고 서로 흩어져 있고 또 당장 먹고 살아야 하니 자금력도 부족해서 단결해서 협상력을 갖기가 훨씬 어렵다는 거죠. 아, 이런 힘의 불균형 때문에 임금이 실제 가치보다 낮게 억눌릴 수 있다는 점을 이미 250여 년 전에 정확히 지적한 겁니다. 와, 정말 시대를 앞서간 통찰이네요. 지금도 여전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 노사 간의 힘의 불균형 문제는. 그럼 이윤과 지대는 어떻게 설명했나요? 이유는 기본적으로 자본을 투자하고 사업 실패의 위험을 감수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정당화됩니다. 하지만 자본이 점점 축적되고 경쟁이 치열해지면 이윤율은 점차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고 봤어요. 새로운 경쟁자들이 계속 시장에 들어오니까요. 물론 남들보다 더 좋은 정보나 기술 혹은 규모의 경제를 가진 자본은 더 높은 초과 이윤을 얻을 수도 있겠죠. 네. 지대는 토지의 비옥도나 도시와의 거리 같은 자연적 조건, 그리고 무엇보다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그 자체에서 발생한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흥미로운 점은 스미스는 지대가 임금이나 이윤처럼 가격을 결정하는 원인이라기보다는 가격이 결정된 후에 남는 결과에 가깝다고 봤다는 거예요. 결과라고요. 네, 즉 시장에서 결정된 상품 가격에서 노동자 임금 주고 자본가 이윤 주고도 남는 부분이 있다면 그 잉여분이 토지 소유자에게 지대라는 형태로 흘러들어간다는 분석이죠. 가격 형성의 좀 수동적인 역할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쭉 한번 꿰어보면 이런 큰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애덤 스미스는 이 국부론 1권에서 개인이 각자 잘 살고 싶어하는 그 이기적인 마음에서 시작된 교환이라는 행위가 분업을 만들어내고 이 복잡해진 교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화폐라는 사회적 신뢰 시스템이 등장하고 이것이 시장이라는 무대를 통해 확산되면서 결국 가격이라는 신호등을 통해 임금, 이윤, 지대라는 형태로 사회 전체에 부가분배되는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자생적 질서의 작동 원리를 보여주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정말 대단한 통찰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럼 이 모든 이야기가 지금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뭘까요? 역시 가장 중요한 건 그 보이지 않는 손, 즉 자생적 질서의 힘에 대한 믿음일 겁니다. 어떤 똑똑한 중앙 계획자가 없어도 개개인이 자기 이익을 위해 자유롭게 선택하고 경쟁하는 과정이 모여서 사회 전체적으로는 효율적이고 조화로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생각이죠. 이게 시장 경제가 작동하는 근본 원리에 대한 핵심적인 통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동시에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보이지 않는 손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 시장이라는 무대가 공정해야 한다는 거죠. 속임수가 없는 신뢰, 그리고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하고 경쟁할 수 있는 공정한 규칙,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잘 뒷받침되어야만 보이지 않는 손도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스미스 역시 법과 제도의 중요성을 절대 간과하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는 스미스가 국부론 1권에서 그린 그 거대한 그림을 함께 따라가 보았습니다. 개인의 이기심이라는 어찌 보면 단순해 보이는 출발점에서 어떻게 사회적 협력과 질서라는 놀라운 결과가 도출되는지 그 경이로운 과정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그의 분석은 정말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네요. 스미스가 주목했던 바로 그 인간의 이기심이 그가 동시에 날카롭게 간파했던 고용주와 노동자 간의 힘의 불균형 같은 현실적인 문제와 만났을 때 과연 언제나 보이지 않는 손이 이끄는 조화로운 결과만을 만들어낼까요? 어쩌면 그 이기심이 때로는 이 자생적 질서를 왜곡시키고 사회적인 갈등을 더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스미스의 깊은 통찰을 거울 삼아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여기의 모습을 한번 성찰해 보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의 이 탐구를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